아이들도 어머니 불편해해요, 솔직히. 냄새도 나고요. 서울 한복판 아파트 거실, 며느리 이지연이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뱉었다. 김순옥은 손에 들고 있던 손주 도시락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10년이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학원 뛰어다니고 아픈 날엔 밤새 이마 짚어가며 키운 세월이 10년이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했나? 냄새가 난다고? 순옥의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들어온 손주 민재가 엄마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모습에 순옥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7 김순옥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손주 입에 밥 떠먹여준 10년 세월이 어떻게 쓰레기 취급받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어떻게 제 자존심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10년 전 일이에요. 막내 아들 준혁이가 전화를 걸어왔죠. 엄마, 지연이가 회사 복직한대요. 근데 애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엄마가 좀 올라와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단번에 대답했어요. 그래, 올라갈게. 손주들 할미가 봐야지. 충청도 시골집 마당에 말리던 고추도 텃밭에 심어둔 배추도 다 이웃집 복순이한테 맡기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 제사상도 복순이한테 부탁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죠. 여보, 나 손주들 보러 서울 간다. 잘 다녀올게. 처음 서울 와서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것도 헷갈리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잘못 눌러서 옥상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죠. 인터폰 벨소리에 화들짝 놀라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도 한참 배워야 했어요. 그래도 손주들 얼굴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민재는 4살, 수빈이는 겨우 돌 지난 아기였어요. 기저귀 갈고 분유타고 새벽에 깨면 안아서 재우고 젊은 엄마들도 힘들다는 걸 60 가까운 제가 했어요. 수빈이가 한창 밤에 깰 때는 며느리 방 대신 제가 일어났어요. 지연아, 내가 볼게. 너 내일 출근해야지. 하며 아기를 안아 거실을 서성였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이는데 그 불빛보다 품 안에서 잠든 손주가 더 빛났어요.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우리 수빈이 할미가 지켜줄게 하고 자장가를 불렀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처음엔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복직 못했을 거예요. 아들 준혁이도 엄마 고생 많아. 나중에 크게 효도할게. 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명절에 용돈도 챙겨주고 생일엔 케이크도 사왔죠. 그 말 한마디, 그 손길 하나에 허리 아픈 것도 무릎 쑤시는 것도 다 잊었어요. 세월이 흘러 민재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는 게 일과가 됐죠. 김치볶음밥, 소고기 장조림, 계란말이.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고 매일 바꿔가며 쌌어요.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고 오후엔 학원 3군데 돌리고 저녁엔 숙제 봐주고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까지 하루에 버스를 4-5번은 탔어요. 다리가 붓고 무릎이 욱신거려도 손주 손잡고 걸으면 아픈 줄 몰랐어요. 수빈이는 어릴 때 천식이 있어서 밤마다 가슴이 쪼였어요. 기침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등 두드려주고 가습기 틀고 약 먹이고 응급실 간 밤도 3-4번이에요. 한 번은 새벽 3시에 수빈이가 숨을 못 쉬겠다고 울었어요. 며느리가 중요한 프로젝트 있다고 못 간다 했고
아들이 회식이라 늦는다 했어요. 저는 수빈이를 업고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 가는 내내 수빈아, 조금만 참어. 할미가 있어. 하며 등을 쓸었죠.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분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했을 때 다리가 풀렸어요. 그날 새벽 병원 복도 의자에서 수빈이 손잡고 밤을 샜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진심으로요. 민재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할 때 수빈이가 할미 사랑해. 하며 목에 매달릴 때 그 순간들이 제 보약이었어요. 명절에 시골 못 내려가도 친구들 못 만나도 허리가 아파 밤잠 설쳐도 괜찮았어요. 내 새끼, 내 손주들이니까요. 복순이가 전화해서 순호가 올해도 못 와? 하면 응, 애들이 아직 어려서 내년엔 갈게 했어요. 그 내년이 10년이 될 줄 몰랐죠. 가끔 며느리가 제 반찬에 어머니, 요즘엔 이렇게 안 해요. 하고 타박할 때도 있었어요. 아들이 엄마 거실에서 TV 소리 좀 줄여 할 때도 있었고요. 제가 시골에서 쓰던 말투가 튀어나오면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전 웃으며 넘겼어요. 다 내 식구니까 같이 사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죠. 밤마다 남편 사진 보며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지? 하고 물었지만 대답 없는 사진만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민재는 중학생이 됐고 수빈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제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부쩍 늘었고 무릎엔 관절염이 찾아왔어요. 손목도 시리고 허리도 삐끗하면 며칠씩 누워야 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도시락 싸고 학원 픽업 다니고 저녁 밥상 차렸어요. 10년을 하루같이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수가 줄었어요. 할머니 밥 맛있어? 하면 응. 한마디. 학교 어땠어? 하면 그냥 한마디. 어릴 때 제 무릎에 앉아 할미 할미 하던 아이가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방에서 나올 때도 이어폰 끼고 나와서 인사도 건성이었어요. 한 번은 민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야, 우리 집은 안 돼. 할머니 계셔서.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걸림돌이 됐구나. 손주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제가 막는 꼴이 됐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수빈이도 달라졌어요. 할머니, 친구들은 외식 많이 하는데 우린 왜 맨날 집밥이야? 하더군요. 엄마 따라 백화점 가서 예쁜 옷 사입고 온 날은 신나서 자랑하고 저랑 시장 가서 옷 사면 할머니 취향은 좀 하며 입을 삐죽거렸어요. 예전엔 제 손 잡고 시장 구경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이젠 창피해 하더라고요. 할머니, 나 손 안 잡아도 돼. 하며 손을 빼는 아이를 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었어요. 그래도 전 이해하려 했어요. 크면서 그럴 수 있지. 사춘기니까 그렇지. 요즘 애들은 원래 그렇다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순호가 사춘기 때는 다 그래.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따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보다 엄마 아빠 말을 더 듣고 저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수빈이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아왔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 그림 그리는 걸 옆에서 봤죠. 색연필로 정성껏 칠하는 아이 옆에서 저는 과일 깎아줬어요. 아빠, 엄마, 오빠, 자기. 네 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요, 없었어요. 수빈아, 할머니는?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가족이 네 명인데?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물론 아이가 어려서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 가족 구성원을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날 밤 전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입을 꽉 물고요. 베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10년을 바쳐도 가족 그림에 한 자리도 없나? 그때부터 저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가족으로서, 이 집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아침엔 더 일찍 일어나고, 반찬은 더 정성 들여 만들고, 아이들 학원비도 제 노후 자금에서 보태가며 도왔어요. 내가 더 잘하면, 더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다시 예전처럼 나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생일엔 미역국 끓이고 아들 승진했을 때 소머리 곰탕 고아주고 손주들 시험 기간엔 야식으로 떡볶이 만들어줬어요. 새벽에 떡살 불려서 직접 떡볶이 떡도 만들었죠. 수빈아,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 맛있지? 하면 응, 근데 엄마가 사온 떡볶이가 더 맛있어. 하더라고요. 민재는 아예 한 젓가락 먹더니 할머니, 난 라면 먹을래. 하고 일어났어요. 그 말에 웃으면서 그래, 라면 끓여줄까?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어릴 때처럼 할미 최고 하며 안겨주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 마주치며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어머니, 청소기 좀 일찍 돌리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할머니 반찬 짜. 아이들 입맛에 안 맞아. 같은 말만 늘었죠. 며느리는 점점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그 옷 좀 바꿔 입으세요. 손님 오시는데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시골에서 입던 꽃무늬 남방이 창피하다는 거였죠. 아들한테 말해봤자 엄마 지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하며 아내 편만 들었어요. 언제부터 내 아들이 저렇게 됐나 싶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왜 이리 서러운지 모르겠어. 손주들 잘 크고 있는디 내 마음은 왜 이리 허전한지. 사진 속 남편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창밖으로 서울 밤하늘이 보였는데 별 하나 없이 뿌옇더라고요. 고향 하늘엔 별이 쏟아지는데 여기는 왜 이리 깜깜한지.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잖아요. 내 피부치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잘하면 다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아침에 도시락 싸고, 민재 학교 보내고, 수빈이 학원 픽업 준비하고 있었죠. 마늘 다지다가 손을 베어서 밴드 붙이고 있는데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7시는 돼야 오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지연아, 오늘 일찍 왔네? 밥 차려줄까?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는 대답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구두도 안 벗고 그냥 털썩 앉더라고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얼굴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가락에 붙인 밴드가 살짝 들떴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평소 높은 목소리가 아니라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아이들이 많이 컸잖아요. 민재는 중학생이고 수빈이도 이제 학원 혼자 다닐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요? 하는 마음으로요.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컸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말인가 싶었죠. 그래서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눈빛이 처음 봤어요. 10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칼날 같은 눈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머니 불편해해요. 친구들 집에는 할머니 안 사는데 우리 집만 할머니 산다고. 사춘기 아이들한테 그게 스트레스래요. 귀를 의심했어요. 불편해해요? 내가? 그게 무슨 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말을 이었죠. 마치 준비해온 대사를 읽듯이요. 솔직히 냄새도 나고요. 아이들이 친구 데려오기 창피하대요. 어머니 방에서 나는 냄새가 집 전체에 배어서요. 냄새라고요? 제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매일 씻고 빨래도 하고 방 환기도 시키는데 파스 냄새요? 관절염 때문에 붙이는 파스 말이에요? 아니면 된장 끓일 때 나는 냄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 이제 시골 내려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아이들도 컸으니까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아줌마 쓸게요. 며느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요. 10년을 쓰레기 버리듯 내보내는 말치고는 너무 가벼웠어요. 아줌마를 쓴다고요? 10년 바친 시어머니 대신 파출부를 쓰겠다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어요. 학교 마치고 온 거죠. 교복 넥타이가 풀어져 있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손주를 보며 물었어요. 민재야, 너 할머니 불편해? 민재는 이어폰을 빼며 엄마 눈치를 봤어요. 며느리가 눈짓을 하더니 민재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 침묵이 10년 세월보다 무거웠어요. 아들은? 준혁이는 뭐래?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며느리는 살짝 웃었어요. 비웃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시골에서 편히 쉬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아들도요? 내 아들이 날 내보내자고 동의했다고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녁에 아들이 퇴근했어요. 저는 밥상도 안 차리고 거실에 앉아 있었죠.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아들이 들어오며 불을 켰어요.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밥 안 차렸어? 저는 아들 눈을 똑바로 봤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혁아, 네가 나 내보내자 했다며? 아들이 눈을 피했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엄마도 이제 편히 쉬셔야 말끝을 흐리더군요. 눈도 못 마주치면서요.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어요. 화가 나는 동시에 서러웠어요. 1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네 자식들 키웠다. 응급실도 내가 갔고 학원도 내가 뛰었어. 수빈이 천식 발작할 때 새벽에 업고 병원 간 거 너 알아? 그런데 이제 다 컸으니까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10년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죠.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쉬시라는 거지, 내쫓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내쫓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게? 불편하대. 냄새난대. 그러면서 나가라는 게 내쫓는 거 아니면 뭐예요? 불편하대. 냄새난대. 그게 내쫓는 거 아니고 뭐요? 제가 소리쳤어요. 평생 소리 지른 적 없는 제가 소리쳤어요. 민재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고 수빈이는 엄마 뒤에 숨었어요. 수빈이 눈이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무서운 사람이 됐구나. 손주들한테 무서운 할머니가 됐구나.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10년 전 시골에서 올라올 때 들고 온 낡은 보따리예요. 그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쌌는데 지금은 두 손이 떨렸어요. 옷가지 몇 벌, 속옷, 파스, 관절염 약, 그리고 방 구석에 있던 남편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나 쫓겨나게 생겼어. 손주들 키워놨더니 이제 쓸모없다고. 냄새난다고. 어쩌면 좋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목이 메어 소리도 못 내고 울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어요. 아들은 출근한다며 먼저 나갔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엄마 나 먼저 간다. 한마디 하고요. 며느리는 화장을 고치며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시골 가시면 푹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하더군요. 푹 쉬라고요? 10년 부려먹고선 푹 쉬라고요? 수빈이가 방에서 나와 저를 봤어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가? 저는 애써 웃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할머니 시골 가야 해. 수빈아, 건강해라. 밥 잘 챙겨 먹고.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응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녕도 없이요. 안아달라는 말도 없이요. 민재는 아예 방에서 안 나왔어요. 문 앞에 서서 민재야, 할머니 간다. 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안 열렸어요. 그 침묵이 10년 세월의 무게였어요. 새벽마다 도시락 싸고 학원 데려다 주고 아플 때 간호한 10년이 문 하나 열지 못하는 침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풀렸어요. 1층 로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어요. 흰머리가 듬성듬성, 주름진 얼굴, 낡은 가방 하나.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다 키워놓으면 쓸모 없어지는 거구나. 사람이 아니라 도구였구나, 나는. 10년 세월이 도시락통 하나 값도 안 됐구나. 시골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풀이 허리까지 자라 있었어요. 대문 앞 감나무에 감이 떨어져 썩어 있었어요. 복순이가 소식 듣고 달려왔죠. 대문 삐걱 여는 소리에 순호가 너 왜 이제 와? 무슨 일이야? 하며 뛰어왔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0년 참았던 울음이 터진 거예요. 목 놓아 울었어요. 복순이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울어라. 실컷 울어. 다 털어내고 일어나면 돼. 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아니야. 그 손길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안 해줬거든요. 10년 동안 아무도 제 등을 이렇게 토닥여준 적이 없었어요. 복순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복순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밥상을 밀어냈어요. 순호가 조금이라도 먹어. 굶으면 안 돼. 복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어요. 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어요. 10년 동안 비워둔 집이니 당연한 거였죠. 장독대엔 거미줄이 쳐져 있고 처마 밑엔 제비집이 허물어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먼지가 가득 쌓인 방 안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나왔어. 남편 영정사진을 가방에서 꺼내 선반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손주들 다 키웠는데 이제 쓸모없다고 쫓겨났어. 당신 보기 창피해서 어쩌지.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어요.
그 웃음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집 안 청소만 했어요. 걸레질하고 먼지 털고 곰팡이 핀 벽지 뜯어내고 몸을 움직이면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도 밤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민재는 뭐 하나, 수빈이는 밥 잘 먹나, 아들은 야근하나. 걱정이 되다가도 화가 나고, 화가 나다가도 보고 싶었어요. 복순이가 매일 찾아왔어요. 순호가 밥 먹었어? 순호가 오늘 장 가자. 순호가 저녁에 막걸리 한잔 하자. 그 잔소리가 귀찮으면서도 고마웠어요. 복순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 이 집에서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 복순이랑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마당 끝 감나무에서 감이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막걸리 한 잔 따라주며 물었어요. 순호가 앞으로 어쩔 거야? 이대로 여기서 혼자 살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몰라. 아직 모르겠어. 근데 이제 서울은 안 갈 거야. 거기 내 자리 없더라.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잘 생각했어. 안 원하는 데서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 네 인생은 네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 인생은 내 거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말이었어요. 손주들 인생, 아들 인생, 며느리 인생 챙기느라 정작 제 인생은 없었거든요. 새벽마다 도시락 싸면서 나는 뭐가 먹고 싶지?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늘 민재는 뭐 좋아하지, 수빈이는 뭐 먹을까만 생각했죠. 복순아, 나 바보같이 살았나 봐. 제가 말했어요. 10년 동안 나 없이 살았어. 손주들한테 다 쏟아붓고 정작 나는 텅 비었더라. 복순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네 인생 살아.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마당에 나왔어요. 하늘에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서울에선 별 하나 못 봤는데 여기선 은하수가 보였어요.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개운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구나 싶었어요. 텃밭에 나가봤어요. 잡초 사이로 고추대가 쓰러져 있고 배추밭은 엉망이었어요. 그래도 땅은 그대로 있었어요. 흙을 한 움큼 쥐어봤어요. 차갑고 축축한 흙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이게 내 냄새구나. 며느리가 싫다던 그 냄새. 근데 나는 이 냄새가 좋아. 이 냄새가 나야. 다음 날부터 텃밭 정리를 시작했어요. 호미 들고 잡초 뽑고 고추대 세우고 김장 배추 모종 심었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셨지만 땀 흘리며 일하니까 머리가 맑아졌어요. 서울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하나씩 땅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동네 이장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순옥이 어머니 서울서 오셨어요? 손주들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컸어요. 이제 제 할 일 끝났어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이제 편히 쉬세요. 했어요. 편히 쉬라는 말이 며느리한테 들을 때랑 다르게 들렸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정리됐어요.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손주들 걱정은 됐어요. 잘 지내나, 밥은 먹나, 학교는 잘 다니나. 하지만 먼저 연락하진 않았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 매달리는 것 같으니까요. 이번엔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 올 때까지요. 복순이가 어느 날 신문 하나를 들고 왔어요. 순호가 이거 봐. 요즘 실버타운이라고 있대.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데. 저는 관심 없다고 손을 내저었어요. 나 여기서 살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 복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 생각해봐.
여기서 혼자 늙으면 누가 돌봐줘? 애들은 안 올 거고. 그 말에 멈칫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더 늙으면, 다리 아파서 못 움직이면, 쓰러지면 아들한테 기대기 싫었어요. 또 짐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실버타운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며칠 뒤 면사무소에 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농협에 들렀어요. 아이들도 어머니 불편해해요. 솔직히 냄새도 나고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잔액 확인해 주는데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잔액이 5억 2천만 원이에요. 제가 되물었죠. 뭐라고요? 5억?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퇴직금이었어요. 남편이 30년 넘게 공무원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퇴직금과 연금. 저는 그 돈 거의 안 건드렸어요. 서울에서 10년 사는 동안 아들이 생활비 준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빠듯해서 제 용돈은 늘 부족했지만 퇴직금은 노후 대비로 묵혀뒀어요. 그게 이자 붙어서 5억이 넘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남긴 땅도 있었어요. 시골론 3,000평, 밭 500평. 요즘 귀농 열풍으로 시세가 많이 올랐대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논밭 합쳐서 4억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합치면 9억이 넘는 재산이 제 명의로 있는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그동안 나 혼자 아끼고 아꼈는데 이제 어떻게 쓸까? 촛불이 흔들리며 사진 속 남편 얼굴이 일렁였어요. 마치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맘대로 해. 복순이한테 말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9억? 야, 너 부자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부자긴 뭘. 그냥 남편이 남겨준 거지. 복순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순호가 그 돈으로 네 노후 확실히 챙겨. 자식들한테 다 줄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맞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한테 다 물려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젠 아니었어요. 냄새난다고, 불편하다고 내쫓은 사람들한테 내 전 재산을 줘야 해? 사람 대접도 못 받았는데 유산은 줘야 해? 마음이 굳어졌어요. 다음 주에 읍내 실버타운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바닷가 근처에 새로 지은 실버타운이었는데 시설이 깔끔했어요. 1인실 기준 입주 보증금 2억, 월 관리비 150만 원, 식사 제공, 의료 서비스, 문화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이었어요. 상담사가 시설 안내해 주는데 눈이 번쩍 뜨였어요.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텃밭도 있대요. 여기서 살면 외롭지 않겠네요. 제가 말하니까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 또래시라 금방 친해지세요. 동아리 활동도 있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여기서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 저기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보름 뒤에 결심했어요. 실버타운 입주 계약을 하기로요. 보증금 2억 내고 시골집은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땅은 안 팔았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새 인생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사 가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송별회를 해줬어요. 복순이네 마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막걸리 마시고 노래방 기계 빌려와서 노래도 불렀어요. 이장이 제 손잡고 말했어요. 순옥이 어머니 잘 가셔요.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셔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울에선 10년 살아도 이런 말 한마디 못 들었는데요. 실버타운 입주날 복순이가 같이 가줬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 이불, 남편 사진뿐이었어요. 새 방에 짐 풀고 창문 열었더니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파란 바다, 하얀 파도.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 바다 보이는 방이야. 남편 사진 창가에 놓으며 말했어요. 첫날 저녁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 테이블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난 3층 사는 정숙이에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네, 김순옥이에요. 잘 부탁해요. 그렇게 첫 친구가 생겼어요. 저녁 먹고 로비에서 수다 떨고 다음날 아침엔 같이 산책했어요. 서울에서 10년 동안 동네 이웃 얼굴도 몰랐는데 여기선 하루 만에 친구가 생겼어요. 일주일 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딱 한 줄. 나 실버타운 들어갔다. 연락 필요 없다. 답장은 안 왔어요. 이틀 뒤에야 전화가 왔죠. 엄마, 실버타운이 뭐야? 왜 갑자기? 아들 목소리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 신경 쓸 것 없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발코니에서 바다를 봤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 길처럼 깔려 있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내 돈으로 내가 선택한 곳에서 내 인생을 사는 거구나. 눈물이 났지만 서러운 눈물은 아니었어요. 시원한 눈물이었어요. 실버타운 생활이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번호였어요. 석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웬일인가 싶어서 받았죠. 엄마, 나 준혁이야. 아들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구조조정 당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언제? 지난달에. 그동안 말 못했어. 전화기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바다바람이 세게 불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재취업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 45살이면 어디서도 안 받아줘. 마음이 복잡했어요.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론 그래서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며칠 뒤에 더 큰 소식이 왔어요. 며느리 지연이 친정아버지가 쓰러졌대요. 뇌출혈이었대요. 친정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던 분인데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간병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든대요. 아들 실직에 친정아버지 병원비까지. 이중고였죠. 그리고 한 달 뒤 민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시죠? 민재 할머니 연락처밖에 없어서 전화드려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민재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대요. 친구랑 싸워서 상대 아이 코피가 터졌다고요. 부모님 연락이 안 돼서 할머니한테 전화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민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대요.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아빠는 술 마시고 엄마는 친정에 가 있고 집에 밥도 제대로 없어서 편의점에서 때운다고요. 선생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제가 밥 해줄 때는 한 끼도 안 굶었는데 냄새난다고 불편하다고 나를 내보내더니 이제 편의점 밥이야? 수빈이 소식도 들었어요.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수빈이랑 같은 반인 아이 엄마였는데 수빈이가 요즘 학교에서 혼자 밥 먹는데요. 친구들이랑도 잘 안 어울리고 표정이 어두워졌대요. 수빈이 할머니 안 계시니까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혹시 돌아오실 계획 없으세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우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지연이가 이혼하자고 해. 자기는 더 이상 못 살겠대. 친정아버지 병원비도 있는데 내가 벌이가 없으니까. 애들은 나한테 맡기고 간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며느리가 힘들어지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구나. 준혁아, 그래서 어쩔 건데? 제가 물었어요.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죠.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한 번만 도와줘. 돈 좀 빌려줘. 사업 하나 알아본 게 있는데 자본금만 있으면. 여기서 딱 끊었어요. 준혁아, 엄마 돈으로 사업하겠다고?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냄새난다고, 불편하다고 쫓아냈잖아. 그때는 내가 필요 없다더니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건 지연이가. 지연이? 다 지연이 탓이야? 니도 동의했잖아. 니도 엄마 내보내자고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 새끼인데.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어요. 이번에 또 봐주면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준혁아, 엄마는 안 도와줄 거야. 돈도 안 빌려줄 거고. 네가 만든 상황이니까 네가 해결해. 아들이 엄마 하고 소리쳤지만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번만큼은 참아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손주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민재가 싸우는 모습, 수빈이가 혼자 밥 먹는 모습.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내가 거기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거기 있어도 결국 쫓겨났잖아. 다 키워놓으면 버리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오락가락했어요. 복순이한테 전화했어요. 복순아,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복순이가 듣더니 말했어요. 순호가,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자식이 부모 이용해 먹고 버리면 부모가 다시 주워 담아야 해? 그건 효도가 아니라 호구지.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내가 호구는 아니지. 사람인데.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로부터 2달이 더 흘렀어요. 실버타운 생활도 반년이 됐죠. 저는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바닷가 산책하고 오후엔 수채화 동아리에서 그림 배우고 저녁엔 정숙이랑 고스톱 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손주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억지로 떠올리진 않았어요. 내 인생을 사는데 집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로비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김순옥 어르신, 면회객이 오셨어요. 면회객? 복순이가 온다는 말 없었는데 싶어서 로비로 나갔죠. 그런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아들 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그 옆에 며느리 지연이, 그리고 민재와 수빈이, 네 식구가 다 와 있었어요. 아들은 수염이 덥수룩했고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민재는 키가 더 컸고 수빈이는 말랐어요. 다들 초췌해 보였어요. 엄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제가 물었죠. 차 끌고 왔어요. 5시간 걸렸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차갑던 목소리가 아니라 풀 죽은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네 식구가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는데 마치 면접 보러 온 사람들 같았어요.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 알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먼저 사과드릴게요. 사과?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때 제가 한 말, 냄새난다고, 불편하다고 한 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봤어요. 어머니 나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아침마다 도시락, 학원 픽업, 아이들 숙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어요. 저 혼자 한 달도 못 버텼어요. 파출부 불러도 어머니만큼 안 되고 아이들이 어머니 밥 찾고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나 잘못했어. 그때 인사도 못 드리고 사춘기 아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수빈이도 울먹였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바닥에 무릎을 탁 꿇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지연이 말만 듣고 엄마 내보낸 거 평생 후회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며느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주변에 있던 실버타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10년을 바쳤는데 쫓겨났던 기억, 냄새난다던 말, 불편하다던 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일어나. 제가 말했어요. 두 사람이 올려다봤어요. 일단 일어나. 사람들 보잖아. 두 사람이 일어나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죠.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좀 도와줘. 내가 사업 준비하는 게 있는데 자본금이 부족해.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역시나였어요. 결국 돈이었어요. 사과도 무릎 꿇은 것도 다 돈 때문이었어요. 돈?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돈 빌리러 여기까지 온 거야? 아들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진짜 반성하고 있어. 근데 우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준혁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돈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지연아, 니도 말해봐. 내가 빈털터리 노인이었으면 무릎 꿇었겠어? 며느리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나는 진짜 보고 싶어서 왔어. 돈 때문 아니야. 수빈이도 말했죠.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들 눈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그래, 아이들은 진심일 수 있어. 하지만 어른들은 달랐어요. 오늘은 돌아가. 제가 말했어요. 뭐? 아들이 되물었죠. 돈 얘기하러 왔으면 돌아가. 나한테 돈 빌릴 생각 없어.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해요. 다음 달에 집 경매 넘어가요. 아이들 갈 데가 없어요. 집 경매? 그 말에 흔들렸어요. 손주들이 갈 데가 없다니.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어요. 니들이 만든 상황이잖아. 니들이 해결해야지. 며느리가 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이요. 아이들 봐서라도요. 아이들을 봤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수빈이는 울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또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구로 쓰이다가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돌아가. 제가 다시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며칠 뒤에 연락할게. 아들이 엄마 하며 손을 뻗었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손주들 데리고 와. 며칠 뒤에. 그때 얘기하자. 그리고 뒤돌아 제 방으로 걸어갔어요.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자마자 다리가 풀렸어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손주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야윈 얼굴, 울먹이는 눈.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하지만 또 이용당할 순 없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선을 그어야 했어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저 사람들 도와줘야 해?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어요. 그 웃음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기로 했어요. 내 조건대로, 내 방식대로. 며칠 뒤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준혁아, 다음 주 토요일에 와. 손주들만 데리고. 아들이 물었죠. 지연이는요? 지연이는 다음에. 이번엔 너랑 애들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 계획이 있었어요. 토요일 아들이 민재와 수빈이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실버타운 근처 바닷가 카페에서 만났어요. 창밖으로 파란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아이들 표정이 저번보다 나아 보였어요. 할머니, 수빈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그 작은 몸을 안으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민재도 어색하게 다가왔어요. 사춘기 아이가 보고 싶었어요.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아이들 머리를 쓸며 말했죠.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쫓겨났어도 손주들은 손주들이었어요. 커피랑 주스 시키고 자리에 앉았어요. 아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준혁아, 내가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아들이 침을 꿀떡 삼켰어요. 상황이 힘든 건 알아. 근데 그렇다고 내가 다 떠안을 수는 없어. 엄마, 저도 알아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나는 이제 네 잘못을 벌주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아들이 올려다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조건이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 조건 다 지켜.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눈이 커졌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나는 니들 집에 안 들어가. 실버타운에서 계속 산다. 두 번째,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손주들 명의로 신탁해둔다. 니들이 함부로 못 써.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 손주들이 여기로 나를 보러 온다. 억지로가 아니라 애들이 원할 때. 네 번째, 지연이가 나한테 직접 사과 편지를 써. 말로 하는 사과 말고 글로 써서 내. 아들이 서류를 읽으며 당황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저는 말을 끊었어요. 다 읽어. 아들이 마저 읽었어요. 다섯 번째, 내 재산은 내가 쓰다가 내가 죽으면 손주들한테 직접 간다. 니랑 지연이한테는 한 푼도 안 가.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준혁아, 억울해? 제가 물었어요. 나도 억울했어. 10년 동안 네 자식들 키워줬는데 냄새난다고 불편하다고 쫓겨났을 때 그 억울함 알아?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알아요. 알아요, 엄마. 그래서 이게 내 조건이야. 이게 싫으면 안 도와줘도 돼. 니들 알아서 해결해. 근데 이 조건 받아들이면 집 경매 막아줄게. 사업 자본금도 대줄게. 대신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야. 나도 지분 가져간다. 아들이 한참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거 변호사한테 받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실버타운 법률 상담 받았어. 내 재산 내가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한대.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많이 변하셨네요. 안 변하면 또 당하니까.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호구 안 해. 사람 대접 받을 때만 사람 대접해 줄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 조건 다 받아들일게요.
지연이한테도 말할게요. 민재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나 한 달에 한 번 아니라 매주 와도 돼? 저는 웃었어요. 그래, 네가 원하면 매주 와. 수빈이도 말했죠. 나도, 나도 매주 올래. 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그 눈을 보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한테 냄새난다 소리 다시 들으면 그날로 끝이야. 이해하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재도 수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뒤 며느리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손으로 쓴 5장짜리 편지였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로 시작하는 편지였어요. 읽으면서 울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물론 다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노력은 했구나 싶었어요. 한 달 뒤 아들 사업이 시작됐어요. 제가 투자한 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아들이 요리는 못해도 장사 머리는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홀을 보고 아들이 관리를 맡았어요. 첫 달은 적자였지만 2달째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었대요. 손주들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민재는 요즘 고민 상담도 하고 수빈이는 학교 얘기도 해줬어요. 할머니, 이번에 시험 100점 맞았어. 할 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느 날 수빈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오빠, 자기. 그리고 옆에 할머니. 이번엔 제가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가족이야. 수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그림 보고 펑펑 울었어요. 몇 년 전 가족 그림에 없던 내가 이제 있었어요. 실버타운 생활은 계속됐어요. 매일 바다 보며 산책하고 그림 그리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가끔 손주들이 오면 바닷가에서 조개도 줍고 회도 먹고 사진도 찍었어요.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1년이 지났어요. 아들 식당은 잘 됐어요. 빚도 갚고 집도 지켰어요. 며느리는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직접 만든 음식 들고 찾아와서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서 바다를 보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갈게요. 식당 1주년이라서 엄마한테 밥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와. 근데 여기 식당이 더 맛있을걸? 아들이 웃었어요. 그래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어요. 노을이 바다 위에 빨갛게 번지고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들고 나와 같이 봤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만 있었지만 이번엔 그 웃음이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이 냄새가 좋아요. 시골 흙 냄새도 좋고 바다 냄새도 좋아요. 이게 내 냄새니까요. 저녁 식당에 내려가니까 정수기가 손 흔들었어요. 순호가 여기 앉아. 옆에는 새로 입주한 할머니도 있었어요. 셋이 밥 먹으며 수다 떨었어요. 내 아들이 이번 주에 온대. 제가 말하니까 정수기가 웃었어요. 잘 됐네. 효자 됐나 보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효자는 무슨, 그냥 사람 된 거지. 밥 먹고 로비 소파에 앉아 TV 보는데 뉴스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나왔어요. 자식한테 재산 뺏기고 요양원에 버려진 할머니 이야기였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나도 그렇게 될 뻔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난 달랐어요. 내가 내 인생을 지켰으니까요. 방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실버타운 오고 나서 시작한 습관이에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바다가 예뻤다. 내일은 손주들이 온다. 수빈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해줘야지. 내 손으로, 내 방식대로. 일기장을 덮고 불을 끄려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수빈이었어요. 할머니 내일 봐요. 사랑해요. 하트 이모티콘이 5개 붙어 있었어요. 저도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사랑해. 내일 보자. 하트 이모티콘 5개 붙여서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평화로웠어요. 내가 선택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 대접 못 받으면 유산도 없다. 그 말이 진짜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 대접 못 받으면 떠나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떠난 뒤에 다시 돌아올 때는 내 조건대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저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들 밥 해주고, 학원 데려다 주고, 아플 때 병원까지 뛰어다녔던 할머니. 그런데 돌아온 건 냄새난다.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였어요. 자식 키우고, 손주 키우고, 평생을 가족한테 바쳤는데, 정작 본인은 대접 못 받는 분들 많으시죠? 내가 참으면 돼.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요. 근데 참기만 하면 결국 호구가 돼요. 순옥 씨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람 대접 못하면서 유산은 바라지 마라.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자식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서운했던 일, 속상했던 일 아니면 통쾌하게 한마디 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게 사세요.